2003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 발족 후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 금성 탐사선 아카츠키 등의 발사 및 각종 우주 탐사에서 성과를 거둬온 일본.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등 북한의 도발이 거세짐에 따라 그동안 갈고 닦은 우주기술로 이에 대응할 탄도미사일을 만들려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로켓 입실론 6호기의 발사가 실패하면서 그 계획에 먹구름이 닥쳤습니다. 이에 작사 등 일본 기술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이 우리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하늘과 평화를 지킬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4일 오전 북한 자강도에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가 일본 열도를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마하 17의 속도의 고도 970km로 4,500여 킬로미터를 날아 미 공군 기지가 있는 괌으로부터 3,400k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점에 떨어진 이 미사일 때문에 홋카이도와 아오모리현에서는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폭거로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힌 뒤 NSC를 주재해 북한의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마츠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사전 통보 없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항공기와 선박은 물론 통과 지역 주민 안전 관점에서도 극히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일본 방위성은 2022 회계연도 말까지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력 노출 우려로 구체적인 도입 수량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도입하기로 한 신형 패트리어트는 탄도미사일이 수십 킬로미터 고도에서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 요격할 수 있고 요격 고도가 30km였던 기존 패트리어트보다 더 높은 50km에서 요격이 가능합니다. 미국 군사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일본이 도입한 신형 패트리어트는 기존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고 미사일 요격 가능성도 훨씬 더 크다고 설명했는데요. 대도시 상당 부분을 방어하는데 기존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유용한 시스템이라 도쿄 방어에 있어 중요하다고 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데요. 4일 일본 상공을 지나간 탄도미사일의 최대 고도는 970km. 반면 일본이 도입하는 신형 패트리어트의 요격 고도는 50km. 그것도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인 종말 단계에야 요격이 가능한데요. 이는 만일 요격이 실패하면 해당 지점은 불바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종말 단계 이전에도 요격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필요한데요.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우주 저 멀리 쏘아 올릴 수 있는 로켓입니다. 일본은 이미 각종 우주 산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기에 로켓 개발에는 자신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달 12일 6호기 발사가 예정돼 있던 고체 로켓 입실로는 현재는 인공위성 발사용 로켓으로 전용된 미국의 ICBM 피스키퍼와 크기 및 탑재 중량이 비슷해 예전부터 군사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미 2013년 입실론에 대해 곧바로 안보적 이용에 연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는 말이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 나올 정도로 군사적 측면에서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리고 대망의 12일 오전 9시 50분 작사는 카고시마현 우치노우라 우주공간관측소에서 입실론 6호기를 발사했는데요. 그러나 발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작사는 로켓이 안전한 비행을 할 수 없다 판단해 기체를 파괴하라는 신호를 보내 9시 57분 입실론 6호기는 파괴되었는데요. 이는 2003년 H2A 로켓 6호기 발사 실패 후 19년 만에 일본 주력 로켓 발사 실패입니다. 더욱이 입실론 6호기 안에는 2025년까지 560km 고도의 태양동기 궤도에서 전 지구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제작된 아마테루 1, 2 등 일본 각 기업과 대학에서 개발한 인공위성 8대가 탑재돼 있었는데요. 이번 발사 실패로 로켓과 함께 산산조각이나 일본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작사의 야마카와 히로시 이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단계 엔진 연소 과정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이후 분리 과정에서 로켓이 목표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탑재한 위성들을 당초 계획했던 궤도에 투입할 수 없다 판단해 파괴 신호를 보냈다고 설명하며 로켓 제어와 관련된 기기들의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실패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로켓 H3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산케이 신문도
발사 실패 후 낸 기사를 통해 H3의 입실론 부품 중 일부가 사용되고 있으며 입실론의 차세대형인 입실론 S 개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H3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메인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밝혀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실패로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 실패가 일본으로서는 더 뼈아픈 것이 마지막 발사 실패 후 19년 동안 발사 실패가 없었던 안정성이 무너졌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각각 7개와 9개의 인공위성을 탑재하고 성공적으로 발사했던 입실론 4, 5호기에 이어 6호기 발사 성공으로 소형 인공위성 발사 시장을 개척하려 했던 일본의 계획에 먹구름이 깔렸습니다. 방산업 측면에서도 이번 실패는 치명적인데요. 1호기가 발사되던 2013년부터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제기됐던 입실론이 발사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ICBM 등 탄도미사일과는 물 건너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밥 먹듯이 하는 데다 그 미사일들이 일본 방향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허다한 현 시국에 가장 유용한 대응 수단 중 하나가 날아간 셈이지요. 사실 일본보다 더 시급히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곳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인데요. 자칫하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탄도미사일로 중요 지점을 타격할 가능성은 적지만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국지적 도발이나 위협용으로는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에 유사시 요격할 수단은 필수적입니다. 이미 미군의 사드가 배치돼 있어 탄도미사일 요격의 활용이 가능하지만 경북 내륙 지역 한가운데인 성주군에 있어 수도권이나 접경 지역 공격 시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요. 거기다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미 공통으로 중국과의 외교 마찰 원인 중 하나라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철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사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 및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 LSAM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란 의미의 LSAM은 대탄도탄, 즉 탄도미사일용 유도탄과 대항공기 유도탄이 핵심이 되는데요. 탄도미사일만 요격이 가능한 사드보다 범용성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일 포대에서 말이지요. 또한 미국 등 외부 기술력에만 의존해야 했던 중고도 이상 대공 미사일 체계를 국산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현재 ELSAM에 활용할 대탄도탄 유도탄인 ABM과 대항공기 유도탄인 AAM이 한창 개발 중인데요. 지난 10일 북한이 세계 최초로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계속해서 미사일을 통한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중 ABM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LSAM용 ABM의 스펙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LSAM용 ABM은 최대 100km 고도까지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앞에서 말한 신형 패트리어트의 2배에 해당하는 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거지요. 요격 고도 외에 다른 스펙들도 주목할 만한데요. ABM의 1단 추진 장치는 부스터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등에서 엔진 추력 방향과 크기를 조절해주는 TVC도 장착돼 있어 상황에 따라 방향 전환도 가능합니다. 2단 추진 장치에는 경막형 이중 펄스가 사용돼 1단 추진 장치, 연소 시 2단 추진에 사용할 추진제를 보호해주는데요. 1단 추진 장치 연소 완료 후 관성으로 비행하다 경막이 열에 의해 파열되면서 2단 추진 장치 연소가 시작되는 구조라 1단 추진 후 2단 추진이 바로 시작되는 것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격 시 직접 표적에 충돌해 타격을 주는 직격 요격체의 경우 최대 요격 고도에 달하면 KV를 감싸고 있던 전방 덮개가 벗겨지는데요. 그렇게 모습을 드러낸 KV가 탐색기로 표적을 포착 후 추진해서 타격하면 임무 완료. LSAM은 올해 초 시험 발사 영상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4월에는) 다기능 레이더 등 주요 구성품 시제기가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돼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다기능 레이더는 한 번에 항공기 수백 대와 탄도미사일 수십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트레일러를 통해 이동도 가능한데요.
계획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L샘은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7년부터 전력화될 예정입니다.